4인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내일부터 1대1 토론에 들어갑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는 것 같아서. 잘하고 나서 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선택을 했는데요. 웃는 표정으로 비수를 꽂는 이런 장면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안 하시고 또 안랩을 창설하시고 또 안랩을 안 하시고 또 정치도 하세요. 목요일에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하고요. 금요일에는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서로를 지목하면서 3시간 동안 끝장 토론이 이뤄집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탄핵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맞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구체적인 경선 성적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누가 1등인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누가 1위냐고 묻는 전화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누구는 무슨 판이 누구 편이니 하면서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제가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이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기자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한 걸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생각보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선 오늘도 과거와 선을 긋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정책, 비전 승부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국민의힘 경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걸까요? 과연 탄핵에 대한 지지층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네, 2차 경선의 판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4분의 패널과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4분의 예상이 다 틀렸거든요. 물론 지금 계신 4분하고는 다른 분들입니다. 김보엽 의원님 어제 나왔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내일 보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 예. 예. 예상 밖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성치윤 의원님 그리고 유재하 의원님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는 5대0 라이브에는 나오지 않았었지만 타 방송에서 이번 주 월화쯤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지표에서 좀 민심과 당심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중도적 이미지가 근데 이번 경선에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라서 다들 나경원 후보를 예측했던 건데 제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도 이 탄핵 반대했던 분들도 다 가운데 쪽으로 이제 중도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거든요. 예. 이게 저는 상식적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한 명만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게 나경원 후보였거든요. 나경원 후보만 유일하게 열심히 오른쪽으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출마 선언할 때 무슨 체제 전쟁, 반국가 세력이다. 그리고 드럼통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혼자 유일하게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실상 대권보다는 당권을 노린 행보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은 우리가 그때는 반대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중도층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역주행한 사람이 결국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 어시스트를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보이고 김계리 변호사가 무슨 윤버지 이런 발언들 저는 이거는 보수 진영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심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홀로 역주행을 했던 나경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순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막차를 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어제 제가 패널로 나왔다면 저도 틀렸을 거예요. 예. 나경원 후보가 4강 안에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민심의 매서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나경원 후보가 윤심을 등에 업고 나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으로도 봐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더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를 제가 더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틀린 거죠.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의 4강 진입 여기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탈락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윤픽이라고 하죠. 윤심을 등에 업은 나경원 후보의 탈락은 윤심의 패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가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념이 밥이다,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념 정치의 패배다. 사람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원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뺄셈 정치의 패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서로 언쟁을 하면서 했던 말이 안철수 후보는 남의 둥지에 와서 알을 낳는 뻐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남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현재 당원인 그리고 대선 주자로 나선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입니다. 근데 남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배제 정치, 뺄셈 정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한 또 패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상과는 달리 당내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격변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윤심의 패배다. 어떻게들 보시는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기인 김보엽 위원님 차례로 들어볼까요? 저도 사실 두 분의 평가랑 아주 비슷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자 이미지를 홍보를 하면서 아주 당권에 사실 호소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명징하게 메시지로 보내주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드럼통과 같은 정말 무당층한테 매만받을 만한 선거 캠페인을 한 점, 저는 이 점이 가장 당심도 못 잡고 민심도 못 잡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이유보다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처음부터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토론회 때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징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과학, 그리고 성장, 그리고 어떻게 동력을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지를 명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당신과 민심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윤석열 파면 효과 지난 4월 4일 헌재에 의해서 파면이 됐는데 그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혹시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좀 도드라져 보였지만 그게 실제로는 당 지도부의 모호한 입장, 일부 언론의 탄핵 반대 몰이, 그리고 직위원 심우정 등의 윤석열 탈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냉혹한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파면 효과가 나타난 1차 경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 언론은 안철수의 4강 안착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저도 나의 몰락, 나경원의 몰락에 오히려 주목을 합니다. 이분은 너무 그동안 모든 선거에 자주 얼굴을 내밀었고요. 그래서 소비가 돼버렸고 또 하나는 그래서 각종 선거에 나오긴 하는데 입장도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윤심을 얻고 출마한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거지? 메시지가 헷갈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왜 계속 나경원에게 표를 줘야 되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게 되지 않았을까? 그 반사 효과를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봤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뉴스의 키워드는 역시 안철수 후보인데 여러 행보들이 있었고 발언도 있었습니다.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너무 늦은 제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라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라도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게 상식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쪽에서는 그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후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분들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탄핵에 지금 반대했던 분들이 과연 대선 후보로 나올 자격이 있는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온당한가?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식적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중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2대2 구도가 짜여졌을 때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파이에서는 탄핵 반대했던 지지층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탄핵 찬성 쪽이 불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저 발언,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선명성 강한 발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생각 외로 탄핵 찬성 쪽의 파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사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반대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대선 후보에 섞여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사과하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상식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 그냥 등 돌렸던 분들 근데 그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지금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저 발언을 듣고 오히려 좀 더 이 그 국민의힘 진영에서의 탄핵 찬성 파이를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뭐 상대 진영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저 발언이나 저 제안은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오르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탄핵 찬성 지지층의 표가 나뉠 수 있다라는 건데 동의하세요? 산술적으로 본다면 탄핵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분이 안철수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 파이 자체가 딱 고정돼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서로 나눠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혼자 4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지지율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성치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지율 하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입장 자체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파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산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당원들,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정된 제로섬 게임에서 나눠 먹는 것으로 보일 필요가 없고 그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 섬의 관계,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로 지금 경선판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1차 경선의 득표율과 순위가 발표되지 않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앞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각 캠프에서는 서로 자신의 후보가 1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확인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했다는 얘기는 전언으로 들었습니다만 첫 스타트는 약간 뒤처진 측면이 있었지만 벌써 그만큼 많이 캐치업했다. 홍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이 보인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1위를 하고 한동훈 후보가 10% 정도 뒤진 상태에서 2위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들었던 카더라 통신에서는 또 저런 순위가 아니었거든요. 여의도에 오늘 굉장히 많은 1위들이 있었습니다. 이긴 의원님은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들었던 정보로는 안철수 후보가 1등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예. 같더라고요. 물어보는 곳곳마다 캠프마다 다 1위라고 해가지고 참 저기 좀 혼란스러운데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수치와 순위들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게 선거법상 수치와 순위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치와 순위를 공개할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지 그냥 캠프마다 언론 플레이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중요할 텐데 이제 다음 경선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선거인단 50%, 그 당원 50% 골고루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민심과 당심에 어필하려고 하는 각 캠프마다의 저마다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득표율과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요? 예, 그 뭐 당원 당규상 문제를 떠나서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조금 부언하자면
뭐 저도 지금 들은 지라시가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순위보다도 이 탄핵 찬성하는 쪽의 후보들과 탄핵 반대하는 쪽의 후보들의 그 서로 격차가 얼마나 있냐. 왜냐하면 지금 결선 투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원으로는 그 격차가 굉장히 좁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의 흐름,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할 텐데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좀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예, 제가 예. 들은 전언입니다. 예. 전원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분석하는 건 괜찮죠. 법에 예, 그거는 어긋나지 뭐 않죠. 전원이니까요. 예. 순간 놀랐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의 남은 경선 일정을 보면 29일에 후보 2명 압축을 하고요.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토론회도 계속 열리고요. 그래서 각 후보와 캠프에서는 2차 경선에서 과반을 얻으면 아예 최종 후보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고 2인 선출 때 과반을 얻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64%로 당대표에 당선될 때도 네. 정확하게 당심과 여론조사 민심은 같았습니다. 4명 선거에서 제가 반드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보엽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세요? 본선으로 직행한다는 거는 한 명이 50%를 과반이죠. 득표한다는 거잖아요. 과반을 넘긴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기준으로 하면 찬반 각각 2명씩이라고 하지만 이전에 언론에서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3강 1약이라고 분석을 대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강 1약이 다음에서 2차 경선을 할 때 바로 그 3강 중에 한 명이 단독 과반을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남은 사람이 탄핵 찬성 2명일지, 예. 탄핵 반대 2명일지, 혹은 찬반에서 각각 한 명씩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성치훈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다음 경선에서 2차 경선 이후에 그 단 둘이 남아서 최종 경선을 하게 될 때 저는 계엄이 불가피했다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내려오는 것, 즉 하야하는 것 정도로 충분하지 않느냐. 탄핵 파면 이런 징계는 너무 과했다. 예. 이런 분들은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말로 하는 전쟁인데 비상계엄 선포, 내란이라는 건 그 말로 하는 경쟁의 장 안에 총칼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경기장에 입장할 티켓을 끊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누가 될 줄 모르겠으나 그런 분이 최종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떨어진 나경원 후보, 그런데 김문수, 홍준표 후보 쪽에서 지지를 좀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 문자를 드렸고 아직까지 통화는 못했습니다. 위로도 하고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후보께서 직접 컨택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가 직접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통화는 못했지만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고요.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글쎄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어느 후보와 힘을 합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경원 후보의 탈락은 윤심의 패배, 이념 정치의 패배, 뺄셈 정치의 패배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 당심과 민심이 그만큼 매섭게 바뀌고 있고 요동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의 지지가 과연 다른 후보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보엽 대변인께서 3강 1약이었다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워낙 지금 민심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만약에 결선이 이루어질 경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런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오히려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는 결선에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예상합니다. 당내 당 지지층에서 그런 민심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추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게 탄핵을 찬성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대단한 업적을 가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다음 정권은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과연 책임이 없느냐? 한동훈 후보가 탄핵에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분은 이 정권 즉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지금 현재 탄핵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음 정부를 책임져도 될 만큼 훌륭한 분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반성하고 성찰해야겠죠. 근데 그와 별개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지휘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했던 것도 명확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전체를 다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계엄을 막고 저지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이 계엄을 옹호하고 계엄은 뭐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저는 사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그 얘기가 다시 반복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들도 톤 다운하고 좀 중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설마 이 탄핵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고 한들 과거의 발언을 되풀이할 것인가? 홍준표 시장은 그냥 거부했거든요. 나는 대구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날 내가 만약에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했었느냐는 질문을 하지 말라 하고 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하면서 그걸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사실상 대답 회피조차도 참 비겁하다고 봅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그냥 당당하게 이 민주당 탓이다. 비상계엄은 민주당 탓이라는 그런 발언을 했죠. 저희가 생각했을 땐 김문수 후보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대답을 회피한 홍준표 후보도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뭐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김보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뭐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국민의 일부가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쪽에서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남은 경선 기간 동안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뭐 사과를 받아낸다든지 그런 선명성을 계속 강조하는 혹시 2차 경선 때부터는 당심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탄핵에 강하게 찬성했던 색채를 줄이고 다른 당심에 어필하기 위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저는 그런 후보들은 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처럼 계속해서 선명성 있게 국민의힘의 반성 메시지, 비상계엄의 잘못된 부분과 탄핵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는 쪽이 저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를 전체적으로 다 볼 것이 아니라 일단 후보마다 각자가 해왔던 행보라든가 입장 표명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이제 토론회 얘기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 하는데 후보별 1대1 맞수 토론자가 정해졌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이렇게 첫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서로를 지목했기 때문에 두 후보의 두 번째 날 토론은 3시간 끝장 토론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바퀴벌레나 키높이구두 이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나오지 말아야죠.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제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탄핵돼서 벌어진 계엄 대선이란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희화되거나 너무 이 대선 자체를 가볍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이 진중하게 지난 계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진중한 토론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보니까 오늘 서로 지목한 걸 보면은 한동훈 후보만 가장 많이 3번 토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아까 이번 대선은 계엄 대선이라고 제가 그 성격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후보가 당시 당 대표로서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결국 그 확고한 전선, 그러니까 한동훈과 비한동훈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 신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경선 때는 여러 가지 약간 희화화될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회자는 됐지만 사실 희화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 2차 토론, 3차 토론에서는 예. 좀 더 진중하게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유재하 의원은 뭐 불편하실 테니까 제가 질문을 직접 안 드리고 최종 후보 누가 될까요? 김보엽 의원님이 한번 예상해 주시죠. 다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긴 의원님요? 저도 사실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거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게 삼가하는데요. 예. 지금 방금 유재하 위원장님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했다라는 그 위치와 주장이 벼슬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은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고 계엄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뿌리를 국민들한테 겨눴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망라하고 모두 다 계엄을 막았어야 되고 탄핵은 찬성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 그것이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방법론들이 토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을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중도층, 연성층, 민주당 지지층도 모두 국민의 어떤 유권자이고 우리가 소구해야 되는 표거든요.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도 지지를 초월해가지고 국민을 통합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명시한 것처럼 대통령 경선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 점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각인하고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 전망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딱 한 가지 후보 한 명 정도는 왜 지금 보수 정당이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는지, 그리고 왜 2번 연속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하는 후보가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뭐 이런 뭐 그 당이론적 얘기를 떠나서 뭐 굳이 인물을 집어서 지금 예측을 원하시는 아니에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전 구도상으로 탄핵 반대 한 명, 탄핵 찬성 한 명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최종적으로는 그 너머에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문수는 지고 있고 안철수는 뜨고 있으나 활주로가 너무 짧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과연 앞으로 이제 3번 양자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왜 한동훈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 여러 번 그동안 정치 경험이 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해서 사람을 잘 갖고 놀 줄 아는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질문 안 드릴게요. 예. 불편하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이기인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홍준표 후보는 빅텐트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네. 오늘 이준석 후보까지 다 같이 뭉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입장을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저께 이준석 후보와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빌어서 저희 오대영 라이브 시청자분들께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금 4,949억이 쓰여지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벼슬로 작용하는 이런 정당과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참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뚜벅뚜벅 필요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 파면된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과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렵게 갖고 있는 이 걸음걸음들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일화는 없다, 완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